오늘은 1강 리모델링에 대한 강의입니다. 대수선이라고도 하죠. 이 리모델링이라는 단어, 건물 투자를 고려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이렇게 검토를 하셨던 물건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초보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리모델링이 이제 신축보다 조금 더 수월하고 비용도 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기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리모델링에 적합한 건물을 잘 골랐을 때 이야기고, 그렇지 못한 건물을 고르게 되면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신축보다 훨씬 더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이라는 거는 이제 변수가 훨씬 신축보다 많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공사 비용의 폭도, 이제 변동폭도 좀 크다는 그런 얘기겠죠. 제가 생각하는 리모델링의 주관적인 정의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돈이 많으면, 돈을 많이 투입하면 안 되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코어도 바꿀 수 있고, 층고도 바꿀 수 있고, 증축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거면 새로 짓는 게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이야기하시죠. 본판이 이뻐야 성형이 잘 된다, 예쁘게 잘 된다, 결과가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마찬가지로 건물도 본래 그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구조랑 쉐입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또 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당연한 건데, 기존 건물의 특장점을 살려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 두 가지만 좀 정확하게 목적으로 삼고 리모델링을 검토하게 되면, 제가 지금 어떤 요소들을 봐야 되는지 설명을 했을 때 좀 와닿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옆에서 보시다시피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을 지금은 부시고 새로 지으면 가져가지 못하는 장점, 대표적인 장점으로 용적률 이득이 있죠. 기존 건축물보다 훨씬 많이 지은 거 뒤에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살려서 가져갈 수 있게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목적과 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따라오시면 뒤에 제가 얘기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좀 빨리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거 넘겨주시죠. 첫 번째로는 코어예요. 코어. 지금 보시면 건물의 코어가 여기 한쪽에 이렇게 몰려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게 완전 정면 사진이 아니어가지고 또 그럴 수 있는데, 여기 부분이죠. 사람으로 따지면 이 척추입니다. 척추. 건물의 척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 코어를 건드리는 공사를 하게 되면 리모델링 비용이, 이제 공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예를 들어서 코어를 건드는 이유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이 건물도 그런 거에 해당이 되는데, 계단을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 그런 건물들 있잖아요. 계단 참에 엘리베이터 자리가 있거나 거기 화장실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승강기를 넣어야 될 때, 그럴 때 이제 그런 불편함들을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도 넣고 이렇게 극복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런 게 안 됐을 때 코어를 건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코어를 건드는 것이 실익과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실익이 더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코어 위치가 너무 애매한 곳에 있어서 가운데 있는다던가, 아니면 이제 뒤쪽에, 너무 뒤쪽에 박혀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빼내는 데 있어서 코어를 다른 쪽으로 좀 변경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거의 다 해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코어가 한쪽에 딱 정돈이 돼 있죠. 그리고 공용부, 여기가 다 계단실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다 계단실인데, 이 부분들이 보면은 이제 한쪽에 딱 잘 정돈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 했을 때 이렇게 정돈이 돼 있기 때문에 코어를 건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적합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근린생활시설이죠. 근린생활, 주택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근데 주택으로 이 건물을 썼었더라면 벽들이 많이 쪼개져 있을 거고, 내력벽이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어느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사무실은 네모 반듯한 게 좋잖아요. 중간에 걸리는 거 없이. 그래야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보니까. 사무실뿐만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무실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주택으로 썼어요. 그러면 이제 방이 쪼개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너무 못 그리는데. 다시 그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네모난 공간을 주택으로 사용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가 거실이면 여기 방,
여기도 또 나눠져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방이. 여기 거실로 쓰든지 여기 부엌으로 쓰든지 뭐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은 이런 그 방을 나누는 이런 주택으로 옛날에 지었던 건물들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벽들이 내력벽들이 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력벽을 철거를 하게 되면 위에서 내려오는 그 하중을 받아주는 게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장에 보호 있죠, 보호. 그런 것들로 이제 구조 보강을 해주게 됩니다. 아니면 뭐 기둥을 세운다던가, 뭐 볼을 세우고 기둥을 세우겠죠. 그렇다 보면 이제 이 네모 반듯한 이 면적이 전체 다 쓰지 못하고 뭔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가 내려오면 또 층고도 낮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으로 썼던 것보다는 대체적으로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건물이 리모델링 하기에는 적합합니다. 그리고 구조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층고 이슈, 층고는 보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리고 구조 보강을 안 해도 되면 비용도 굉장히 많이 세이브가 돼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건물의 장점은 도로 쪽으로 완전히 붙어서 지어졌습니다. 돌출이 된 거죠. 셋백이 안 됐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옆에 있는 건물들 보시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 건물들보다. 그랬을 때 이제 대수선을 하면 부각이 되고 가시가 좋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차장이 배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배면은 뒷면을 얘기해요. 이 건물의 뒷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뭐 주차장을 잡아먹는다던가 주차장 면적을 잡아먹는다던가 뭐 측면에서 잡아먹는다던가 그런 게 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은 숨겨져 있는 게 좋죠. 뭐 주차하기에도 뒷면에 그냥 아예 차라리 빼놓은 게 옆면에 있는 것보다, 박스형 토지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납니다. 그리고 승강기 설치 위치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따 뒤에서 도면 보여드릴 건데 이제 이 건물에는 화장실이 계단참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점은 이제 계단을 올라가서 승강기를 타야 한다는 점. 근데 그거를 극복해내려면 이제 코어를 변경해야 되고 뭐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뭐 전용 부대에 뭐 다른 공간에 또 설치하고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이 되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코너, 북향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다 좋겠죠. 네. 그건 당연한 거고. 네. 넘어가시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리모델링이 적합한 건물의 요소는 코어 위치가 한쪽으로 정돈이 되어 있는 건물, 그리고 층고가 낮지 않은 건물, 상부층만 이제 낮을 경우에는 커버가 가능합니다. 상부층만 주택이었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상부층이 좀 층고가 낮다. 그럼 지붕을 뜯고 좀 올리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비용이 막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중간에 있는 층고부터 낮아버리면은 뭐 위에 있는 거 다 뜯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층고를 재배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 보면 이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뭐 지금 코어랑 층고 이게 제일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어는 사람으로 따지면 척추라고 했잖아요. 층고는 키예요. 키 바꾸는데 뭐 돈 많이 들죠. 시간도 많이 들고. 키를 바꾸는 게 아니고 키를 늘리는데 뼈도 막 붙여가지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척추, 사람으로 따지면 이건 바꿀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뭐 허리가 막 엄청 안 좋다, 휘었다 이런 것들을 다시 제자리로 잡는데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척추, 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 두 개는 바꾸려고 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복잡해진다. 그래서 상부층만 낮을 경우에는 이제 커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각 층의 평면도가 네모 반듯한 구조를 가진 건물. 아까 이제 보여줬던 건물을 보면은 이렇게 딱 직각형의 네모난 박스형 건물이잖아요. 그런 건물들이 제일 리모델링하기 좋고, 임대를 맞출 때도 공간 활용도를 뭐 먼저 보기 때문에 그런 공간 활용도가 높은 그런 건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면도가 네모 반듯한 건물 구조를 가진 그런 건물, 이게 또 적합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돌출된 것처럼 최대한 도로 쪽에 붙어서 지어진 건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셋백이 되어 있으면 대수선 하면 그거 뭐 끌어다가 앞에다가 붙일 수 있어요? 못 붙이잖아요. 네, 뒤에 물러서 있는 거 그냥 물러선 대로 생겨야 된단 말이야. 그대로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물리적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 바꾸려고 해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복잡해지는 그런 요소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물은 항상 잘 보이는 게 좋고 튀어나온 게 좋고 이렇게 돌출돼 있고 이런 것들이 좋아요. 그래야 눈에 띄어야 그 건물 기억하기도 쉽고 사람들도 이제 그 건물에 뭐 임차를 하든 사용을 하든 그렇게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승강기 자리가 꼭 확보가 되어 있겠죠. 설치를 하려고 한다면. 지금 저희 사옥처럼 승강기를 안 넣는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제 승강기를 꼭 설치를 해야 된다면 자리가 확보되어 있는지도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될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데 어디 있는 건물이에요. 어디 있는 건물의 평면도인데 이제 리모델링을 하기 전이랑 이제 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에 있는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한 지금 도면이고 그게 리모델링 했을 때 이렇게 바뀐다라는 건데 이제 제일 큰 거는 이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기 써있죠? 엘베 장애인. 원래는 여기가 건물의 출입구예요. 출입구인데 여기다가 엘리베이터를 붙였어요.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전용부를 조금 뚫어서 공용부랑 이어가지고 이렇게 이어붙여서 이제 공용부 내로 진입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만들었죠. 그리고 계단이 있고 계단을 올라가면 화장실이 있고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화장실에다가 엘리베이터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8계단을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를 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서 승강기를 타게 되면 불편한 것도 있지만 업종에 대한 제한도 있어요. 의원이나 이런 것들도 받을 수가 없고 저희 같은 이제 중개인들은 알죠.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 많이 없을 거예요. 네, 알아요. 붙여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여기다 붙여서 지으면 됩니다. 앞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승강기 타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는 PS실. PS실은 이제 설비 배관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꼭대기부터 뭐 지하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배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배관들이 지나다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을 때 장점을 또 한번 말씀드리면 이 계단을 오르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타도 된다. 이 각 층의 레벨과 맞출 수 있다라는 점도 있지만 일단 화장실을 안 없애도 되니까 철거 비용이 세이브가 되겠죠. 그리고 수도배관 화장실이 이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수도배관을 안 건드려도 될 거고 여기서도 세이브가 될 거고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승강기를 넣는다고 하면 안에다가 화장실 만들어줘야죠. 화장실 안 가고 어떻게 써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 면적에 대한 손실에 대한 부분들도 세이브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여기다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하나 척 붙이면서 그냥 모든 공간들은 그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비용 절감이 확 되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업종도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꼭 들어가야 되는 업종들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계단창을 올라가서 또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아도 되니까 각 층 입구의 레벨을 또 맞출 수 있고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이런 케이스, 이런 그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효율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신축할 때 케이스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뭐 대수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효율성이 있는지는 좀 따져봐야 합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네. 네. 아 그리고 뭐 바뀌었던 걸 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옥내 주차장으로 되어 있었었는데 이렇게 증축을 시키고 외 주차장 이 필로티로 여기 두 개를 빼고 여기 옆에다가 또 한 대 이렇게 세운 거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잘 안 보이죠? 다시 해드릴게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여기는 중축.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찾아 먹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는 손실이 있지만 여기서 또 면적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뭐 리모델링하기 굉장히 좋은 건물이었습니다. 양면 도로였고요. 그래서 이제 5개 주차장으로 빼고 주차는 4대로 들어가게 됐었던 그런 건물입니다. 그거 말고는 이제 뭐 특이하게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 없고 뭐 아쉬우니까 설계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다음 설계 한번 틀어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변경 전과 후입니다. 변경 전 후인데 요거는 이제 다른 건물이에요. 다른 건물이고 여기는 이제 준주거 지역이라서 용적률도 많이 남았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수평 증축이 가능했었습니다. 요만큼. 수평 증축은 이제 그 증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수직 증축이랑 수평 증축이 있는데 수평 증축은 비용이 많이 안 듭니다. 가급적이면 그래서 웬만하면 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에 이제 주차 대수가 있었던 그 자리인데 여기를 이제 이렇게 증축을 한 거죠. 여기서 보면은 이 부분을 증축하고 자주식 주차를 3대 이렇게 넣었습니다. 여기가 조금 특별합니다. 여기는 이제 지구단위 계획 구역도 설정이 돼 있고 여기가 이제 주차 대수 완화 구역이에요. 그래가지고 주차 대수도 3대만 하면은 되는 그런 땅이다 보니까 이제 주차 대수에 구애받지 않고 증축을 할 수 있는 마음대로 증축, 용적률도 남았으니까 마음대로 증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었죠. 그리고 다음 거 넘겨주시면 여기는 이제 1층이고 5층을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5층인데
5층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증축을 했죠. 여기가 이제 원래 불법 증축 영역인데 불법 증축이 돼 있던 영역이에요. 지금 5층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도 합법적으로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증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승강기 이거는 계단참이 들어가야 되니까 설치를 하고 화장실이 좀 많이 컸거든요. 지금 엄청 크죠 화장실이. 네, 엄청 컸는데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게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들어갔던 건물을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게 개별적으로 컨디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건물 같은 경우는. 그리고 다음으로 좀 넘겨주세요. 다음은 이제 건물마다 이제 개별적으로 컨디션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들, 뭐 이제 중요한 것들 몇 가지 이제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특수한 요소를 가진 것들이죠. 도로사선인데요. 도로사선은 이 도로 쪽에 이제 햇빛이 일조권 사선처럼 뒤쪽이 일조권은 이제 북쪽으로 햇빛이 비쳐야 되니까 깎이는 거잖아요. 이건 도로 쪽으로 햇빛이 비쳐야 되니까 깎였었던 제도예요. 근데 도로사선 없어졌어요. 없어진 지 한 10년도 넘었을 거고 10년 정도 됐나? 뭐 아무튼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도로 쪽으로 이렇게 북쪽이 아닌데 도로 쪽 이 위쪽이 이쪽이 북쪽이거든요. 그래서 도로 쪽으로 이렇게 깎여 있는 건물들은 이거를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렇게 돼 있던 게 여기 다 편했습니다. 여기를. 네. 어딘가에서 면적을 잘라서 여기다 갖다 붙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완전히 다른 건물이죠. 누가 봐도 같은 건물이라고 생각을 안 할 거예요. 네. 이렇게 도로사선을 받은 건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검토를 하시다가 보시면 아 여기는 필 수 있겠구나 이렇게는 생각을 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북쪽이 아니고 도로 쪽으로 깎인 종종 있습니다. 많이 펴지긴 했는데 종종 있어요. 그리고 다음 사례인데 넘겨주세요. 네. 요거는 이제 많이들 보셨던 건물일 거예요. 여기 일지병원 사거리 이면에 있었고 그런 건물인데 사연도 있었고 했던 건물인데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 지금 현행법 용적률이 200%죠 서울시가. 근데 뭐 이거 개선된다고 하기는 하는데 아직 된 건 아니니까 본 건물의 용적률은 391%입니다. 2배 지금 거죠. 2배 191% 용적률 이득. 이거 비용이 얼마를 들든 간에 코어가 어디 있든 간에 이거는 무조건 리모델링 대수선을 해서 이 용적률을 지켜야 되는 그런 건물이에요. 이런 것들은 어떤 이유든 상관없습니다. 네, 용적률 이양제가 뭐 지금 우리나라 도입한다고 하는데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일반 1억인 그 소규모 건축물에까지 적용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점들을 또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이거는 그렇진 않지만 코어가 어디에 있든 건물이 어떤 악조건이 있든 이거는 돈이 들어도 정말 그 돈을 다 들여서 이 용적률을 지켜야 하는 그런 건물이다 보시면 돼요. 이 새로 지으면 이렇게 될걸요? 이렇게 새로 지으면 이만큼 날아가겠죠. 더 날아갈 수 뭐 어쨌든 반 되는 거예요. 반 건물 용적률에. 그렇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되는 이런 용적률 이득을 봤던 건물들. 뭐 자료 보면 알잖아요. 용적률 많이 받고 이런 것들 보면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 리모델링해서 이걸 지켜야겠다. 네. 다음 사례 한번 볼게요. 다음 사례는 이제 성수동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에요. 성수동에 위치해 있는 건물인데 요거는 조금 제 주관적인 생각도 좀 들어가고 특수하기 때문에 잘 한번 들어보시고 이해가 가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니면 FM대로 원래 이제 많이들 하시는 대로 보편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 연무장길이거든요. 요새 너무 핫하죠. 연무장길. 연무장길의 이면도로에 이제 먹자골목에 이제 위치해 있는 먹자 상권에 위치해 있는 그런 건물이었는데요. 여기는 F&B나 아니면 상점들 이런 것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그런 지역입니다. 오피스가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그런 확률이 더 높은 지역인데 저는 이 성수동이 어쨌든 되게 트렌디하고 힙한 상권이고 이제 재밌는 그런 상권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건물도 마찬가지로 좀 재밌게 구성을 해놓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임차사들이 조금 더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부시고 신축이 됐습니다. 거기도 임대는 맞춰졌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신축하게 되면 또 비용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 이 건물은 저는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첫 번째로 이제 신축을 했을 때 용적률을 400% 준공업 용적률을 다 찾지는 못하는 건물이었는데 뭐 그 부분도 작용을 하겠지만 그냥 딱 건물 쉐입만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 건물은 사실 이렇게 막 뭐 굳이 이거 리모델링을 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 1층에서 바로 이제 계단으로 그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 요런 계단이 하나가 있었고 이 2층에서 또 3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만들어주면 얼마나 재밌을까. 그러면 1층에서 바로 2층 올라와서 3층 올라와서 1층도 소비하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서 루프탑 올라갈 수 있는 것까지 만들어주면 승강기도 설치하지 않고 비용도 많이 내지 않고, 그리고 이 벽돌, 빨간 벽돌 성수동 뭐 대표적인 자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살려서 살짝 빈티지하게 빈티지하면서 모던하게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창도 이렇게 돼 있는 것들 좀 열어주고 닫을 거면 닫고 아예 뭐 그런 식으로 좀 만들어 줬었으면 요거는 임대료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거다. 평당 임대료로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성수가 뭐 평당 임대료로 계산되는 상권인가요?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살렸을 때 살려서 리모델링을 했으면 신축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건물입니다.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까요?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죠? 네, 이렇게 생겼던 그런 건물이에요. 보이시죠? 그래서 1층에서는 여기서 그냥 바로 들어가서 소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2층으로 계단이 또 도는 계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아직 안 나오는데 여기가 주차장이어서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옆에가 그냥 쭉 보여. 앞 건물 주차장이거든요. 앞 건물 주차장. 이렇게 봐야겠다. 앞 건물이 아니고 연무장 쪽에 닿은 주차장.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연구 주차장일 거예요. 연무장길에 지어지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 측면도 완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공간 구성을 했으면 되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듭니다. 네. 다시 PPT로 띄워서. 어쨌든 이런 이제 리모델링 검토는 지역 특색에 대해서 좀 파악이 좀 잘 돼 있고, 그 주변의 임차 수요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도 좀 있어야지 이제 이런 리모델링을 좀 검토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는 게 좋았다라고 하는 의견이니까 참고해서 들으시면 되고요. 다른 거 리모델링 할 때 지역 특색에 맞춰서 뭐 연남동 미로길에다 갑자기 막 신축 건물, 오피스 건물 지으면 안 되겠죠? 네. 너무 뭐 모던하게 하는 것보다 뭐 빈티지한 게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고려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걸로 좀 넘겨주세요. 다음은 제가 이제 부적합한 건물을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리모델링 할 때 부적합하다. 대표사례입니다. 네. 이건 왜 부적합할까요? 왜? 입구가 여기 없어. 여기 뒤로 들어가야 돼. 여기가 있다. 여기. 그러니까 쭉 들어가서 주차장 지나서 입구 들어가는 그런 주택들 있죠? 담벼락과 담벼락 사이에 여기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 지나서 입구로 들어가야 되네. 그럼 코어 돌려야 되잖아요, 일로.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구별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딱 봐도 리모델링 아니고 신축해야 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거는 이런 거 리모델링 하자라고 하는 건 뭐 연남동이나 이런 데서는 할 법하기도 한데, 어쨌든 이거는 강남에 있었던 건물이라 저는 부서진 건물을 가져왔습니다. 기분 나빠하실까봐. 어쨌든 여기는 부셨고 그렇게. 그리고 이 건물 같은 경우는 깨끗하죠. 근데 필로티예요. 네. 굳이 리모델링 할 필요 있을까? 그리고 다세대 엄청 나눠져 있겠죠, 칸이. 그러면 내력벽 다 털고 구조보강 다 하고 굳이 엄청 돈 많이 들걸요, 이런 거 리모델링 하면. 다음 거 넘겨주세요. 이거 나오네. 그리고 요 건물도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건물을 가지고 와본 건데, 다 제가 이제 중개했던 건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중개했던 건물을 가지고 왔는데 없어졌으니까 기분 나쁠 사람도 없겠죠. 어쨌든 이 코어 가운데 있는 거 최악. 진짜 최악입니다. 이런 거 리모델링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보셨죠? 가운데에 올라가서 옆에 양옆으로 집으로 쪼개져 있는 다가구 주택들 많잖아요. 절대 리모델링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절대. 왜냐면 해도 디귿자예요. 이렇게 평면도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이제 뭐 공용부겠죠? 그러면 공간이 이렇게 좀 공용부 클 테니까 공용부 이렇게 면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쪼개서 준다고 해도 이상하죠. 네. 강남에서는 오피스 뭐 이런 거에서 절대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상권에서도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끔가다 연남동에 막 있어요, 그런 것들. 반지하
이런 거 살려가지고 하려고 막 하시고 하는 것도 있는데 반자도 지금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코어가 여기 중앙에 있는 그런 물건들은 절대 무조건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악입니다. 최악.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층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적합한 건물의 반대가 부적합한 건물입니다. 뭐 모든 세상의 이치가 그렇듯. 잠시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키는 어떻게 못해요. 키는 어떻게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위에만 키가 작아요. 여기만. 그러면은 여기만 부셔내고 새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가 작아. 뭐 여기가 작아. 그럼 여기를 고쳐야 돼. 그럼 이 위로 다 날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날려야 되는 거죠. 여기를 다. 그리고 다시 층고를 재배치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사무실보다는 층고가 좀 낮은 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낮은 층고를 가지고 있는 건물들 부적합합니다. 그리고 방이 많이 쪼개져 있는 구조.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그 새 건물 있잖아요. 오피스텔이 아니고 그냥 다세대 주택 건물. 말씀드렸듯이 내력벽을 철거하게 되면 구조 보강이 들어가야 되고요. 구조 보강이 들어가게 되면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굳이 네. 구조 보강 시에 생긴 보호 있잖아요. 그래서 층고는 더 낮아지고. 네. 그리고 아까 필로티 있었죠. 필로티 구조이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있나? 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강의인데요. 유익하셨을까요? 네. 뭐 잘 내용이 안 들어오신 분들은 다시 한번 앞에서 보셔도 돼요. 빠르게 보셔도 되고 여러 번 보셔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리모델링을 할 거라면, 내가 리모델링을 고려하고 있다면 무조건 아셔야 되는 내용. 그렇게 알고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초적인 것들부터 좀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리모델링 편이었는데 뭐 다음번은 신축 편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주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인터넷 강의 형식으로 저희가 그냥 무료로 내보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고 많이 배우시고 많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저희가 영상을 제작을 하는 거니까 편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강 리모델링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 때 뵐게요. 내가 이런 건물을 공급을 했을 때 얼마를 받을 수가 있는지. 신축할 계획이잖아요. 샀을 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2강 신축입니다. 신축은 리모델링보다 오히려 심플합니다. 전문가의 영역이 더 커서 내용이 오늘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전문가는 건축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하지만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포인트들은 건축사 사무소에 가기 전 단계를 설명을 드리겠죠. 매우 중요한 포인트들이니까 잘 따라오시고요. 처음에 물건 자료를 이렇게 딱 받으면 혹은 내 땅으로 이제 신축을 계획을 하고 있다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들부터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물건 검토 시 체크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부동산에서 물건 받으시잖아요. 물건 받으시면 물건 자료 딱 받으셨을 때 어떤 것들을 검토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니면 내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로 이제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지. 그래서 거기서 제일 무조건 체크를 꼭 해야 되는 것들만, 필수 요소들만 좀 정리를 해놨어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토지이용 계획상 제한이 없는 물건. 우리가 신축하려고 샀는데 신축을 못하는 땅이면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이용계획 상에 신축을 할 때 제한사항이 없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우리 많이 보죠. 그러면은 공동개발 대표적인 겁니다. 공동개발이 권장으로 이제 표기되어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풀 수 있어요. 다른 땅이랑 다른 필지랑 공동개발 권장으로 되어 있었을 땐. 근데 이게 지정으로 묶여 있다. 그러면 이 땅을 사서 지으려고 했는데 같이 지정으로 묶여있는 땅을 사지 않으면 신축이 안 되는 물건이에요. 이 한 필지만 가지고 단독 개발이 안 되는 물건이에요. 근데 이거를 신축하려고 살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체크해야 되는 사항.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상에는 이제 그 지구 단위에 대한 도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건축을 제한하는 것들이 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뭐 어떻게 보면 그 고도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용적률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확인하고 가셔야 되고, 뭐 두 개는
뭐 더 많은데 이제 대표적인 거 얘기 드리면 특별계획구역, 특계라고 하죠. 그리고 정비구역. 요거 두 개는 못 짓습니다. 그냥 못 짓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어도 부서진다. 정비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뭐 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신축은 허가는 해주는데 나중에 여기 개발할 때 부셔야 돼. 이런 어떤 서류를 받기도 합니다. 관청에서. 그렇기 때문에 못 짓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이제 요거 두 개, 나머지 또 있는데 그런 이제 특이한 토지이용계획상의 제한사항이 없는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요거 두 개는 그냥 못 짓는 거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겁니다.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일조권의 영향이 적은 물건, 북도로, 대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일반 주거지역 뭐가 있죠? 1종, 2종, 3종 있죠? 1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 이렇게 있고 일반 주거지역은 일조권을 받습니다. 준주거지역, 중공업지역부터 상업지역은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일조권을 고려할 필요는 없고 대체적으로 일반 주거지역을 매입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일조권의 영향이 적은 건물, 일조권의 영향이 적으려면 북쪽으로 일조권을 받기 때문에 북도로를 끼고 있거나 아니면 20m 이상의 대로를 끼고 있는 경우. 근데 뭐 무조건 다 안 받는 건 아니고요. 대로를 끼게 되면 그래도 일조권의 영향을 좀 덜 받는 편의 케이스의 물건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 것들은 대체적인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두 딱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땅의 위치나 땅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땅의 특성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일조권을 받아서 너무 많이 받게 되면은 가지고 있는 용적률을 다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럼 다 가지고 있는 용적률을 다 못 찾는다. 그러면 면적을 다 못 찾기 때문에 건물 전체적인 볼륨도 그렇고 뭐 임대를 줬을 때 임대 수익률도 좀 떨어질 거고 근데 나는 뭐 그거 못 찾아도 되니까 지하로 파야지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면 돈이 많이 들죠. 신축을 할 때. 어쨌든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용적률을 꽉 채우는 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일조권 영향이 적은 물건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3종 같은 경우는 정말 일조권 많이 받으면은 2종만큼도 못 짓는 경우들도 많아요. 2종은 대부분 짓는 것 같아요. 대부분 어떻게든 깎이더라도 짓는 것 같은데 건물의 모양이 예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으로 띄워드리겠지만 이렇게 사선으로 친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계단형으로 떨어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일조권 때문에 생겨나는 모양들이고 네모 반듯하게 짓는다라는 것들은 일조권을 안 받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북도로를 끼고 있는 건물 이렇게 다시 그림을 참 못 그립니다. 제가 이렇게 땅이 있으면은 땅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뭐 여기도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고 그럼 여기가 있을 텐데 여기가 이제 북도로인 거죠. 북쪽에 있는 도로를 끼고 있는 건물 요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도로가 있으면 도로 쪽에는 다른 건물이 없으니까 일조권 제한을 받지는 않겠죠. 근데 뭐 도로가 좁으면 뭐 조금씩 받고 하긴 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북도로 그리고 다음으로 준주거, 준공업, 상업지역의 경우 원하는 규모만큼 지을 수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준주거, 준공업 지역 용적률 400%죠. 상업지역도 일반 상업지역 800%까지잖아요. 뭐 이렇게 용적률이 많이 받을 수 있는 땅인데 원하는 규모만큼 지을 수 있는지 이 앞에서 지구 단위하고도 연동이 되는 것도 있고요. 땅의 규모하고도 사실 많이 연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땅이 너무 작아요. 근데 용적률은 많이 쓸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신축할 때 지켜야 하는 현행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죠? 주차 대수. 주차 대수에 대한 이슈가 있잖아요. 그럼 1층도 다 날아가는 1층만 다 날아가고 필로티를 올리는 그런 꼴이 될 수도 있다. 근데 1층이 정말 중요한 지역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설계를 해봤을 때 실질적으로 설계를 뭐 1층을 다 날리고 그냥 나는 필로티로 띄워가지고 준주거, 준공업 용적률 다 채울 거야. 채울 수 있는 땅이 대부분이겠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실익이 있느냐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고 1층이 엄청 센 상권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1층을 필로티로 날려버린다? 이런 것들은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주거, 준공업 그리고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다 채울 수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상업지역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상업지역 규제, 강남에 있는 규제 4m 도로에 접한 일반 상업지역 네, 600평밖에 못 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상업지역을 매입을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비해서 용적률 800%를 다 못 채우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지을 수 있는지
꼭 체크하셔야 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크리티컬한데 이거는 잘 모르고 샀다가 이제 설계가 나온다고 하니까 가설계 보고 뭐 괜찮겠지 하고 사셨는데 박스형 토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도로를 하나 끼고 있는 도로입니다. 도로를 하나 끼고 있는 박스형 이렇게 필지가 있는데 제가 그림을 너무 못 그리네.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이 박스형 토지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근데 이 전면이 너무 좁지 않은지, 그럼 저희가 주차장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차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건물이 이렇게 돼요. 이런 식의 모양이 됩니다. 활용도가 엄청나게 떨어지겠죠. 여기서 뭐 공용부 빼고 전용부 빼면 전용부도 되게 좁은 직사각형 통로처럼, 그러니까 이 전면이 너무 좁은 토지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싸다고 해도 신축을 할 목적이라면 조금 피하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뭐 아니면 이렇게 들어와서 주차를 해야 되니까 완전 셋백이 돼서 이렇게 지어져야 되겠죠. 이 뒤쪽에. 그럼 그냥 이렇게 안쪽으로 처박히는 건물들이죠. 이 앞에 있는 건물들은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럼 보이지도 않아요. 이런 건물들은. 그런 크리티컬한 그런 단점이 있는 토지다. 이것만 가지고 신축을 할 때는. 그래서 대부분들 같이 사죠. 이렇게 사거나 그렇게 해서 신축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체크해야 될, 마이너하지 않습니다. 마이너한 거 아니고 정말 크리티컬한 부분들이고, 희망 용도에 맞는 규모를 지을 수 있는 대지 평수가 확보되는가. 내가 건물을 지을 거 아니에요? 건물을 지을 건데 나는 여기다 오피스 건물을 공급할 거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오피스 건물을 지을 건데 승강기도 넣기 힘든 정도의 평수. 예를 들어서 30평. 막 이런 건물에다, 이런 면적에다가 신축을 한다고 하면 승강기 면적 날아가고 공용 면적 날아가고 그러면 전용 면적이 정말 조금밖에 안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소형 사무실밖에 안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승강기가 들어가려면 제가 그냥 경험상 설계를 해보니까 경험상 필요한 최소 면적은 한 45평? 이거보다 더 작아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건물의 활용도가 너무 확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근데 30평짜리 토지예요. 30평짜리 토지인데 성수동에 메인 상권에 연무장길 이런 데 있는 그런 땅입니다. 거기다가 건물 올린다? 30평에도 충분히 가능하죠. 엘리베이터 필요 없어요. 그냥 브랜드들이 잘 쓸 수 있는 그런 2층짜리, 3층짜리 건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 용도에 맞는 규모를 지을 수 있는 대지 평수가 확보가 되냐, 내가 오피스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너무 협소하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병원을 지으려고 하는데 병원 관련된 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느냐. 병원이 10평에 임대하진 않잖아요. 15평에 임대하진 않잖아요. 병원이 거의 최소 30평은 확보돼야 된단 말이에요. 층당 최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려된 대지 평수. 내가 메디컬 빌딩을 지을 거야. 그러면 30평 이상 확보할 수 있어야겠죠. 건폐율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종종 있는 이슈인데, 문화재 이슈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종로구는 거의 다 해당이 되고요. 중구 일부가 해당이 되고, 그 다음 송파에도 일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 관련된 문화재 굴토 심의를 받는 지역도 있고, 문화재 관련돼서 마이너한 이슈들을 겪는 그런 지역들도 있습니다. 등이라고 써놨죠. 많아요. 등등등.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문화재가 있다면, 그리고 주변에 이런 지역에 속해 있는 물건을 검토를 하신다면 문화재 이슈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일단 기간은 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적게는 3개월에서 뭐 거의 1년까지도 늘어나기도 해요. 기간들은. 그러다가 문화재가 나오면 큰일이죠. 이제 스탑입니다.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요 지역에서 신축을 할 때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화재 이슈가 있다. 그래서 물건을 받았는데 여기 있는 거다. 근데 신축을 할 거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은 필요 없어요. 리모델링 굴토하지 않으니까. 땅을 파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주유소 부지의 경우는 오염토가 있잖아요. 오염토 다들 아시죠? 주유소를 썼으면 밑에 그 탱크들이 있을 거고, 그 탱크들에서 안 셀까요? 조금씩 셉니다. 다 기름들이. 그러면 땅이 기름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오염되죠. 그래서 오염토가 생기는 거예요. 오염토가 생기면
이거를 누가 정화를 해줄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계약하기 전에 아니면 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오염도 정화가 됐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많게는 수억씩 들어가고요. 네. 그래서 뭐 매도인이 해주는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깎아서 내가 살 테니까 내가 정화하겠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염토, 내가 주유소 부지를 산다면 오염토 정화 누가 해줄 거냐 명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땅 모양, 통상적인 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거 다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비정상적인 땅 모양이 좋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여기 신축하기 좋을까요? 이런 땅? 그쵸? 네. 가각전제라는 게 있어요. 또 코너 땅들은. 그래서 날라가 여기 차 돌리려면 도로가 좁으면 뭐 어쨌든 비정상적인 땅 모양은 피하시는 게 좋다. 웬만하면 통상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지가 인접 건물에 의해서 침범되지 않았는가. 무슨 말씀이냐면 내 땅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내 땅이에요. 여기가 다른 사람 땅, 이거 다른 사람 땅이고. 근데 여기서 건물을 지었는데 이렇게 지었네. 그럼 내 땅 이만큼 침범된 거잖아요. 사가지고 이거 커팅하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다 임차인들이 있는데 못해요. 네.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침범되어 있지 않은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중개업체에서 확인 조금씩 해주실 거예요. 실제로 현장 가서 보기도 하니까. 그럼 요거 어떻게 되냐? 지료 받습니다. 지료. 요 부분에 대한 지료. 얼마 안 해요. 애기게 합니다. 어쨌든 그러면 나는 지을 때 이렇게 지어야 돼. 이거 빼고 지어야 되니까 생각하셔야죠. 네, 요것도 생각 같이 하시면 된다. 그렇게 해서 물건 검토 시에 필요한 체크 포인트, 물건을 딱 받았을 때 체크해야 될 거,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검토가 다 됐어요. 그래서 물건도 골랐고 신축할 겁니다. 그러면 어디를 먼저 가야겠어요? 건축사 사무소 가야겠죠. 건축사 사무소. 근데 아무데나 아무 곳이나 가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개해 주신다고 뭐 주변에서 다 가실 것도 아니고. 목적. 이 목적을 정확하게 드러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목적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내 땅에 건물을 지을 건데 어떤 목적으로 건물을 짓느냐. 그거에 따라서 프로젝트의 방향 자체가 달라집니다. 일단 목적에 맞는 건축사무소를 선정해야겠죠. 집을 지을 거예요. 그러면 집을 잘 짓는 건축사무소에 가야 할 거고, 근생 말보다는 사옥을 지을 거예요. 그럼 사옥 프로젝트 경험이 많은 건축사무소에 가야겠죠. 근생 지을 겁니다. 임대.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임대. 임대 건물 지을 거면 임대 건물 제일 잘 짓는데 가성비로 효율성 있게 짓는 곳을 가야겠죠. 짓는 곳이라기보다는 설계를 해주는 곳. 그리고 지역 테마에 맞춰준,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 테마에 잘 맞춰서 짓는 건축사무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프로젝트를 많이 했었던 건축사무소들도 있고, 그럴 때는 뭐 특색이 있는 테마에 있는 상권에 있는 그런 땅들을 사서 짓는다면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디자인이 중요해. 나는 건물을 내가 짓고 싶은 어떤 디자인이 있는데 이 건축사무소가 내가 원하는 그 방향이랑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생. 신축을 할 때는 신축, 리모델링을 좀 더 잘하는, 많은 경험이 있었던, 뭐 아니면 그러면 리모델링을 좀 주로 많이 하는 그런 건축사무소에 찾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목적에 맞는 건축사 사무소를 선정을 해야 되고, 주거나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을 딱 정해놓고 하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정해놓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왜냐면 주거는 내가 살아야 되는 거고 사업은 내가 사용해야 되는 건데, 그래도 짓는데 필요한 것들은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버릴 수는 없잖아. 돈이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대체적으로 뭐 리밋을 정해놓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대충 버짓을 정한다. 근데 근생은 리밋을 정합니다. 나는 20억에 공사할 거야. 아니면 15억에 공사할 거야. 이러면 정해서 설계사한테 이 정해진 예산 안에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예산을 공유해야 됩니다. 신나게 설계사 만나가지고 설계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공사 견적 받았는데 나는 20억 생각했는데 40억 나오고 35억 나오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설계 초기 단계로 돌아가요. 그래서 다 고쳐요.
그런 경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설계한 기간이 다 버리는 건데 그것도 시간도 다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공유를 합니다. 저 이만저만해서 요 예산 안에서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충 너가 프로젝트 해본 경험이 있으니 요 예산 안에 끝나게끔 설계를 해달라. 된다 안 된다 얘기해달라.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예산을 공유하고 설계를 시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개, 딱 시작 초기 단계인데 제일 중요한 것 같죠? 네, 요거 두 개 제일 중요합니다. 목적을 정했고 목적에 맞춰서 건축사 사무소 선정을 했어요. 예산을 공유하려고 하는데 예산 어떻게 공유해야 되냐 예산을. 난 어떻게 예산을 짜는지 모르겠다. 그냥 공사비 평당 1,000만 원, 1,100만 원, 1,200만 원 그런 식으로 그냥 짜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여기 정해진 예산 안에서 공유하는 예산 목록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건축사무소에다가 공유해야 될 것들. 해체하죠? 원래 있는 건물 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관련된 비용, 부시는 비용, 철거 비용, 철거 공사 비용이 있을 거고 철거할 때 감리 필요합니다. 철거 감리 비용도 있을 거고 뭐 시민이나 이런 것들 받기 때문에 뭐 부수적인 비용들은 좀 빼고 마이너한 것들은 빼고 메이저한 것만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체할 때 돈이 들어가는 거 잡아야 되죠. 토목, 땅 파잖아요. 땅 팔 때 들어갈 금액, 땅 파는 공사비 만만치 않아요 요새. 공사비 들어가야 되고 집안조사 해야 되죠. 그리고 토목 설계 해야 되죠. 땅을 팔려면 집안조사하고 토목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서도 들어가고 글도시미비 요건 마이너합니다. 몇백만 원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어야죠. 땅을 팠으니까. 그럼 신축, 설계비, 건축사 설계, 설계사무소 주는 설계 비용이고요. 공사할 때 감리 들어가잖아요. 공사 감리비, 그리고 시공비. 시공비는 항상 연면적이 아니에요. 공사 면적으로 계산하셔야 돼요. 옥상 면적도 들어가고요. 주차장 바닥 면적도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면적보다 큽니다.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세 개 비용들 들어가고 마지막에 마이너하게 잔금 전에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건물을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용도 변경 시에 발생되는 비용 요거까지 같이 예산에 넣어야겠죠. 나는 요 부분에 대해서 20억을 짰어. 그러니까 20억에 맞는 설계를 해줘. 미리 공유를 합니다. 예산을. 그래서 요거만 일단은 공유를 하면 돼요. 공사에 대한 것들은. 그리고 뭐 취득세나 뭐 중개수수료나 기타 부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거는 물건 취득하는 데 들어가니까 건축사 사무소에다 굳이 공유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내가 공사비로 얼마 정도 생각을 한다. 이런 걸 공유하시면 되고.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럼 만약에 피치 못한 공사비가 네. 어찌됐건 추가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저 예산 안에 포함을 시켜서 생각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저는 포함해서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사비 수준 자체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고 좀 더 높게 잡고 뭐 해체 공사비나 토목 공사비 조금씩 다 높게 잡잖아요. 그럼 그런 비용들은 그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뭐 갑자기 안반이 나온다 이런 것들은 이제 추가로 뭐 1억, 2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런 경우는 막 드무니까 그것까지 무조건 예산에 넣기에는 좀 그렇고. 그리고 뭐 조금 그 1억 정도 모자라다고 하시면 그거는 여신을 활용하면 대출을 활용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신에 또 들어갈 게 하나 있어요. 이건 공사에 대한 거잖아요. 이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대출을 우리가 이용해서 건물을 매입을 해서 샀어요. 그래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신축을 한다고 하면 이자 비용 책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축할 때 넉넉하게 15개월치 이자를 잡아놔라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저희가 많은 공사들은 12개월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12개월에 끝나고 임대 맞춰야 되는 기간 3개월. 그래야 임대료가 인컴이 발생해서 우리가 이자료를 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15개월로 좀 잡아놨고 요거는 또 밑에 있는 거랑 연관이 있는데 신축할 계획이잖아요. 샀을 때. 그럼 잔금하고 맞바로 동시에 공사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잔금 치르고 설계하고 철거하고 철거 심의받고 그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12개월 안에 안 끝나요. 그렇게 되면 12개월 안에 끝내려면 잔금 끝나고 나서 바로 공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사를 바로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 단에 준비를 좀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거래하실 때 중개사들이 같이 챙겨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한테 협조도 받고
그리고 뭐 공사를 한다고 하면 준비도 할 수 있게끔 옆에서 설계사무소도 마찬가지고 다 알아요. 요즘 설계사무소도 그 전에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런 서류 받아주세요. 이런 것들 요청을 하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공사를 하는데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건축사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사나 투자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물건 받았을 때 우리가 진짜 신축을 할 때 어떤 것들을 꼭 체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한번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지저분하죠? 한번 지우고 갈까요? 네, 그래서 목적과 예산에 대한 체크 포인트 쭉 정리를 한번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업을 하시게 될 건데 임대사업으로 임대업을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을 하시고 신축을 하신다면 꼭 체크하셔야 될 체크 포인트 몇 가지 짚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많이 아실 텐데 임대 시세 조사해야 됩니다. 임대 시세. 주변에 임대료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내가 이런 건물을 공급을 했을 때 얼마를 받을 수가 있는지, 그게 이자 감당이 되는지 아니면 이자 감당이 안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 조사가 들어가야 되고, 임대 시세를 중개법인에서도 조사해서 자료로 제공을 해드리지만 실제로도 주변에 로컬 부동산을 여러 곳, 한두 곳 말고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발품 팔면서 조사를 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정확하고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사실 자료가 나온 거긴 한데 한 번 더 크로스 체크,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만 믿지 말고 실제 임대료를 조사를 해보자. 그랬을 때 얼마 정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임대 수요를 파악해야죠. 시세만 형성돼 있으면 뭐예요? 수요가 있어야죠. 수요는 어떻게 파악한다? 주변 부동산에서 파악합니다. 로컬에서 파악하고 아니면 임대 맞추는 부동산에서 파악을 하든지, 주변에 지금 임대 공실률이나 이런 것들 같이 보면서 확인을 해보시고 권리금 형성돼 있는 그런 수준들, 이런 것들 파악을 하면 수요는 나옵니다. 그리고 수요가 있냐 없냐만 판단할 게 아니고 수요가 어떤 수요가 있느냐, 내가 건물을 지을 건데 어떤 수요가 있느냐. 오피스 수요가 있을 수도 있죠. 오라고 할게요. 오피스 수요가 있을 수도 있고, 병의원 수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리테일 수요가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뭐 F&B 수요가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수요들이 많이 나뉘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요들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지어줘야겠죠. F&B 상권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오피스를 지어요. 그러면은 나갈까요? 제대로 된 임대를 받을까요? 매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돈은 많이 들어도.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에 맞는 건물을 공급을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신축하는 거예요. 신축하실 결심을 하고 건물을 사시는 거고. 그리고 이어지는 건데 공실률 파악해야죠. 그 해당 지역의 공실률. 공실이 왜 나는가? 왜 나는가? 무슨 뜻일까요? 왜 나는가? 공실이 난 건물들이 있을 거 아니야. 다 공실이지는 않을 거 아니야. 전부 공실이면 사면 안 되지. 사서 지으면 안 되지. 공실이 났어. 지역에 갔는데. 근데 신축 건물들은 다 들어가 있어. 사람 다 임차인들이 꽉꽉 차 있고 성업을 하고 있는데 낡은 건물들이 유독 안 들어와. 승강기도 없고, 예를 들어서 실제로 가서 봤는데 공간 활용도가 엄청 떨어지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하자가 있는 건물들에는 공실이 있는데 멀쩡히 신축된 건물들에는 공실이 없다. 그리고 임대 시세도 수요도 괜찮다. 그럼 거기는 신축 건물을 제대로 공급만 하면 돼요. 내가 제대로 된 건물을 공급할 수 있다면 공실 없이 채울 수 있는 상권인 거죠. 그리고 위치도 내가 매입하려고 하는 땅의 위치보다 공실이 난 위치가 더 좋아. 더 좋은데 건물도 번듯하고 공실이 나 있어. 그러면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은 하고 들어가야 되죠. 네. 근데 반면에 내 땅의 위치가 훨씬 좋아. 안쪽에 들어가면서 공실이 나. 근데 내 땅 주변에는 공실이 없어. 내 도로 라인에는. 그러면 가도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어져서 공실 건물의 특징. 아까 얘기했듯이 승강기 없고 낡고 화력도 떨어지고, 아니면 신축 건물들, 삐까번쩍한 건물들이 오히려 공실이 있고 빈티지한 건물들이 또 공실이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사실 그건 상권의 무드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데는 굳이 신축을 하지 않아도 되고 굳이 신축할 필요가 없겠죠. 새 건물을 딱 공급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 것들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임대에 대한 것들인 거고, 거기서 한 번 더 리스크를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리스크를 줄인다. 그럼 어떤 것으로 주변 건축물 대비해서 주변에 있는 건물 대비해서 경쟁력을 갖출 것인가? 뭐 임대료, 나는 땅을 싸게 샀어. 신축할 때도 돈을 아껴 쓰니까 임대료를 싸게 줄 거야. 다른 건물들보다. 컨디션은 똑같지만. 그러면 경쟁력이 될 수 있죠. 이것도. 주차. 와, 여기 완전 주차는 아니야. 주차할 곳이 없어. 근데 나는 주차장을 엄청 많이 만들 거야. 필로티로 띄워서. 그러면 주차할 수 있는 사옥들이 막 들어갈 수 있는, 뭐 학동역 여기 뒤처럼 주차 수요가 많은 그런 지역에, 그런 주차가 많이 되는 건물들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지역에 주차가 잘 되는 건물을 공급을 한다? 경쟁력 있죠. 외관도 있죠. 청담동에서, 신사동에서 럭셔리한 정말 외관으로 난 지어놓을 거야. 여기에 있는 어떤, 내가 같은 라인에 있는 어떤 건물보다도 제일 커 보여. 제일 튀어. 이런 것들도 경쟁력이 될 수 있어요. 면적도 있죠. 면적은 뭐냐? 주변에 20평, 30평짜리밖에 없어요. 근데 수요들이 4, 50평짜리가 있네. 그럼 내 거는 지을 수 있어, 4, 50평을. 그러면 4, 50평짜리를 지어서 한 층의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한 층의 면적이 40평.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20평짜리 찾는 사람하고 40평짜리 찾는 사람하고 다르거든요. 수요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요 지역엔 20, 30평짜리밖에 없네. 나 40평짜리 공급해야지. 아니면 반대로 40평, 50평, 60평, 70평, 80평 큰 거밖에 없어. 근데 여기에 소규모 건축물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은, 그러니까 소규모 건축물이라고 말 잘못했습니다. 작은 평수 찾는 사람들이 있어. 왜냐면 임대료가 연동이 되잖아요. 20평 이런 게 없네, 하나도. 근데 수요는 많아. 그럼 20평짜리 공급을 하는 거죠. 네. 공급을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주변 건축물 대비해서 경쟁력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그렇게까지 하면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해지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으려는 건축물이 지역 테마에 맞는가.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F&B 상권에 오피스 상권에 F&B용 건물.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니면 주택을 공급할 때가 아닌데 갑자기 주택을 공급하던가. 뭐 이런데 강남역에다가 주택 공급하면 들어가요? 누가? 그렇죠? 그런 것들 이렇게 고려하셔가지고 거기서 한번 더 나아가면 좀 리스크를 해지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 사업에 대한 체크 포인트였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상담 때 드렸던 얘기들도 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근데 상담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딥하게 상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회사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고요. 어떻게 뭐 잘 보셨나요? 요것들 제가 지금 정리해 드렸던 것들은 신축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꼭 검토를 하셔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투자자 입장에서 꼭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번 두 번, 세 번 보셔도 좋은 거니까 좀 놓치신 게 있다면 앞으로 돌려가지고 또 한번 보시고, 그리고 배속은 한 1.5배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강도 원래 이제 평상시 속도대로 잘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1.5배속으로 보니까 저는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1.5배속으로 계속 시청해 주시면 되고, 앞으로도 이런 도움이 되는 컨텐츠들 제작해서 남겨드릴 테니까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강 신축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금융을 핸들링하면서 없습니다. 거의 실수가 난 적이 없어요. 왜? 중개사가 그랬어요 하고 나중에 대출 안 나오면 저는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3강입니다. 주제는 대출이고요. 많은 분들이 건물을 사실 때 대출을 이용하시기 때문에 이 대출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레버리지. 매우 매력적이기도 하지만 위험한 단어이기도 하죠. 하지만 레버리지를 이용할 때 정말 확실한 상품이라면 그리고 안정적인 상품이라면 저는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뭐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출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는 이유는 투자 자본 대비 수익률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저희가 100억짜리 건물을 사요. 건물을 사는데 요새 한 60%에서 한 70% 정도는 대출을 받으시니까 70억을 받았다고 치시죠. 그러면은 자기 자본금은 30억이 들어가는 투자입니다. 30억으로 대출을 이용을 해서 100억짜리 건물을 산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거를 140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단순한 시세 차익이 40억이 남죠.
근데 이 40억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죠. 당연히 40억에서 빠져야 될 것들이 이제 100억으로 건물을 매입할 때 취득할 때 들어갔었던 이제 취득세 그리고 기타 부대 비용 이런 것들이 한 6% 정도, 6억 정도 나간다고 치시고요. 그리고 돈을 벌었으니까 세금을 내야겠죠. 개인은 양도세를 내지만 법인은 법인세를 냅니다. 법인으로 취득한 걸 가정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법인세율이 지금 21% 정도 되니까 21% 정도 되니까 순수이익이 27억 정도 되는 거죠. 30억을 투자했는데 투자금을 회수하고 27억의 차익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 자본 대비 수익률을 극대화한다는 게. 이 투자 자본이 30억이 되는 거고요. 그럼 수익률이 190% 정도 되죠? 투자 자본 대비. 그러면 이 투자 자본 대비해서 수익률이 올라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 자본금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런 차익이 났을 때 수익률은 훨씬 더 커지게 되겠죠. 이거는 그냥 커리큘럼입니다. 커리큘럼. 당연히 투자를 정말 잘 하셨을 때 이야기고요. 이런 것들은 물건들을 정말 잘 고르시고 투자를 정말 잘 하셨을 때 이렇게 된다라는 커리큘럼을 말씀드리는 거고, 뭐 당연히 이거보다 더 차익을 보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가 좀 심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사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적 대출을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 레버리지를 이용을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 저희가 정리해왔죠. 자산 취득, 증여 이 두 가지 목적일 경우엔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절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유니까. 그리고 법인 명의 매입 시라고 제가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산을 증여할 때 절세 효과가 있다는 건데요. 원래 가지고 계시던 그런 부동산에서 대출을 일으켜서 뭐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자산을 취득하면서 증여까지도 같이 할 목적으로 매입을 하시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100억짜리 건물을 취득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법인을 설립을 하는 거예요. 근데 법인 설립하면서 이제 증여 목적 때문에 자녀들을 주주로 많이 넣으시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3분의 1씩 가져간다고 가정하시죠. 3분의 1, 자녀 1, 3분의 1, 자녀 2, 3분의 1 이렇게 3분의 1씩 가져갑니다. 그리고 저는 이 법인의 자본금을 9억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1씩 동일하게 가지고 있죠. 그러면 자본금이 얼마씩 들어가야 돼? 3억씩 들어가잖아요. 자녀들이 이 3억에 대한 자금이 있다. 그러면 가장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가정하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9억에서 3억씩 이쪽으로 지금 증여를 합니다. 그러면 3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게 되죠. 그리고 9억짜리 법인을 설립을 하는 겁니다. 9억으로 설정하는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법인 같은 경우는 10억 이상이 되면, 자본금이 10억 이상이 되면 이사회를 구성을 해야 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9억 9천만 원에 이제 넘기지 않으려고 거의 9억 9천에서 한 3억 정도 요새는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금 안 넘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가족 법인이니까 더더욱 그러겠죠. 그리고 이 법인으로 100억짜리 건물을 매입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자본금 9억이 있잖아요. 9억이 들어가죠. 아까 대출을 70% 받는다는 똑같은 가정하에 30억이 에쿼티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30억에서 9억이 빠집니다. 9억이 빠지면 이제 21억이 남게 되죠. 9억은 자본금이에요. 자본금으로 들어갔던 돈을 건물 매입할 때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필요한 에쿼티가 얼마? 21억입니다. 이 21억은 어떻게 하냐? 내가 가수금으로 법인에 21억을 투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에쿼티 30억을 채워서 100억짜리 건물을 매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100억짜리 건물을 매입을 했는데 이 법인이 가지고 있는 거죠. 100억짜리 건물을. 가치가 100억짜리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3분의 1씩 나눈다고 하면 부채는 있지만 33억씩 지금 가지고 있는 꼴이에요. 이렇게 취득을 합니다. 이렇게 취득을 하고 이제 내 지분을 조금씩 자녀한테 이전을 양도를 하면서 증여를 하면서 이거를 자녀 걸로 만들어주는 경우들도 있지만 매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대출을 했으니까 대출이자가 나올 거고 임대료가 발생을 할 테니까 임대료로 이자를 내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140억에 다시 매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순수익이 27억이 남죠. 들어갔던 가수금 21억은 이미 회수했고요. 그럼 남은 돈 27억을 지분이 3분의 1씩이니까 나누면 순수익 9억이 한 사람의 몫입니다. 자녀에게 3억 원을 증여해서 투자했는데
증여한 3억 원에 이번 투자의 순수익 9억을 합치면 자녀 1명의 몫이 12억이 된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자녀 1, 자녀 2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본금 9억에 플러스 이번 투자 수익금 27억, 총 36억이 법인 통장에 있으니까 이걸로 다시 재투자, 에쿼티가 부족한 거 다시 가수금, 이런 커리큘럼입니다. 단순히 커리큘럼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다 이렇게 한다거나 번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이거보다 큰 차익을 보신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요. 그러면 대출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대출 시 필요 포인트를 필수 체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무조건 짚고 가야 돼요. 무조건. 하나라도 걸리면 안 되는 겁니다. 계약 전에 물건이 정해졌을 거 아니에요? 살 건물이. 그러면 탁감액, 탁상감정평가 금액을 필수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체크하냐? 중개법인에 물어보셔도 되고요. 아는 은행 쪽에다가 의뢰를 하셔가지고 받으셔도 됩니다. 이 내용들을. 그러니까 저희가 물건 자료를 주시고 검토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물건 자료를 은행한테 주고 탁감이 얼마 나오냐, 뭐 아니면 준 중개사한테 탁감이 얼마 나오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거 가지고는 장난 못 쳐요. 당연히 받았던 게 있기 때문에 중개사도 없는 금액을 탁감액으로 얘기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하시는 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체크해야 되고, 내가 대출을 많이 받을 거는 100억짜리 아까 했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감정가가 100억이 나오는지, 100억 근사치로 나오는지, 뭐 이게 막 50억 이렇게 나오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50억이 나오면 이 50억이 대출을 심사하는, 대출을 일으킬 때 기준 금액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을 수가 없겠죠. 대출을 많이 계획을 하고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탁상감정평가 금액을 필수로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계약 전에 은행이랑 접촉을 해서, 은행과 접촉을 해서 물건 정해졌죠? 그리고 나 살 사람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대출 금액 실행 여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저는 최소 두 곳, 한 곳 말고요, 최소 두 곳 당연히 컨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개사를 통해서 컨택을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중개사랑 여러 번 거래하셨던 중개사면 믿고 그 중개사가 은행 쪽이랑 접촉을 잘 했거니, 그리고 내 신용 조회나 이런 것들을, 내 개인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조회해서 대출이 얼마 나오는지 알고 체크를 했겠거니 하고 믿고 가셔도 좋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직접 저는 은행이랑 접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개사가 그랬어요 하고 나중에 대출 안 나오면 은행에다 연락해봤는데 저는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요, 이러면 엄청 난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주가 직접 은행에 접촉을 해서 아니면 은행을 연결시켜 준다고 중개사가 하면 물건 보내주시고 제가 연락을 할게요 해가지고 은행 담당자랑 직접 연락을 해서 개인정보 제공하시고 나는 얼마 필요합니다, 이게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이거를 체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한 곳만 받아놓고 나머지는 막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너무 불안하겠죠. 우리가 건물을 살 때 잔금을 못 치르면 계약금이 날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두 곳, 세 곳, 여러 곳을 보면 당연히 좋겠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똑같은 얘기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최소 이거는 우리가 꼭 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곳 최소 두 곳은 짚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원래 기존에 계약했던 고객들이 아니라면 저는 은행하고 그냥 매수인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저희가 물건자를 보내고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상담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서 직접 차주가 상담을 받으실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 은행이 있다면 아는 은행 쪽으로도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부동산 통해서도 좋겠지만, 그리고 계약 이후에 최대한 빨리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서 자금을 파킹합니다. 이거는 등급 이슈 때문에 그래요. 등급. 저희가 요새 신규 임대법인으로 건물을 매입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랬을 때 이 신규 임대법인은 재무제표가 없습니다. 왜냐면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가예요. 뭐 없어요. 아무 뒤에 남아있는 게 뭘 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 등급도 매길 수가 없겠죠. 이거 자체 은행에서. 그러면 은행에서 등급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기를 하면 은행 계좌에다가 내 에쿼티를 최대한 많이 넣어뒀습니다. 대출할 은행들을 어느 정도는 정해놓고, 만약에 두 곳을 비딩을 할 거야 라고 하면 두 곳에 나눠서 넣어야 되고, 한 곳을 정해서 한 곳에다 많은 자금을 파킹을 하면 오히려 훨씬 좋은 등급을 받는데 수월하겠죠. 그래서 등급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대출 금액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금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등급을 받으시는 게 대출을 받으실 때 한도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잔금이 너무 짧더라도 짧으면 더 빨리 해야 되고 길더라도 그래도 빨리 해놓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렇게 그 준비를 하고 계셔야 나중에 잔금 치를 때 굉장히 당황하실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출 비율이 높다면 내가 막 80% 이렇게 대출을 받을 거예요. 정말 풀로 대출을 받아서 이 건물을 매입할 상황이라면 돌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80 해준다 그랬는데 가가지고 한 70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럼 그 10% 갑자기 어디서 나요? 100억짜리면 10억이에요. 갑자기 메우기는 쉽진 않겠죠. 그럴 때 내가 대출 비율이 낮다면 그렇게 변수가 작용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대출 비율이 높다면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대비할 수 있는 공동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공동 담보라는 거는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가지고 있는 건물이 될 수도 있고 가치가 있는 부동산 자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담보가 있는지 꼭 파악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대출 비율이 높다면 공담 이거 없이 대출 비율 80% 무조건 이거 안 됩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무조건 안 된다는 아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수라는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럴 수 있다. 안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안 돼요.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담보가 있는지 꼭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소 차주의 신용 당연히 관리해야죠. 평소에 차주의 신용도가 왜 중요하냐? 신규 임대법인으로 매입하시는 분들은 특히 중요해요. 신규 임대법인은 대표이사가 곧 차주예요. 그냥 아가라고 했잖아요. 아가. 지금 막 태어난 사람입니다. 막 태어났는데 재무제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뭘 보고 대출을 해줘요? 당연히 이 회사의 대표, 이 회사의 최대 주주를 보고 대출을 해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이사가 곧 차주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되실 분, 차주의 신용도가 신용도 그리고 소득금액 이런 것들은 관리를 평상시에 내가 건물을 살 거라면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세금을 덜 내시겠다고 소득신고를 덜 하시거나 아니면 신용도에 안 좋은 어떤 이런 행동들을 하시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건물을 사실 때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나온 건데 시즌별 은행이 좋다. 이런 거는 뭐 부동산 카페 가서 검색해 보셔도 나올 거고 중개사한테 그냥 얘기하시면 다 나와요. 이거는 뭐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즌별로 괜찮은 은행들 체크해 놓으시고 어떻게 컨택하실지 루트를 좀 정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대출 경험이 많은 은행한테 하는 것들이 좋아요. 대출 금리도 그렇고 뭐 대출 이제 한도 같은 것도 그렇고 구조를 짜는데 굉장히 좀 많이 짜보신 분들이 더 잘 짜시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대출 시에 필수로 체크해야 될 체크 포인트들 정리해 봤는데요. 꼭 하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 5개 다 꼭 하셔야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중개사들도 많이 챙길 겁니다. 요새 중개사들도 금융 핸들링 많이 하니까 중개사들 도움도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금융을 핸들링하면서 없습니다. 거의 실수가 난 적이 없어요. 왜? 직접 연결하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돌발 상황들을 꼭 대비하라고 하고, 전 계약하고 나서 계좌 만드셨어요? 계좌 만드셨어요? 이거 계속 아까도 여기 밑에서 요 근처에 건물 사신 분이 계셔가지고 잠깐 봤는데 물어봤어요. 저번 달에 계약하셨는데 잔금은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10월, 11월인데 그래도 계산하셨냐고 물어보고, 어쨌든 초기에 이런 것들을 알고 계속 준비를 해놓으신다면 삐끗삐끗하는 일들은 크게 없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비교적 좀 짧은 주제로 얘기를 해봤는데요. 내용은 조금 더 어려우실 수 있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해가 안 가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고 또 이해시켜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새 대출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은행한테 얘기하셔야 됩니다. 은행한테 처음에 중개사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안 됩니다. 은행한테 얘기해서 은행이랑 직접 접촉해서 확인하셔야 된다. 이런 주의사항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3강 대출편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